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산업의 쌀을 공개합니다. 2. 한국은 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일본에 불안이 발생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심히 TSMC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전문 인력이 1년에 1,000명 정도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고졸 인재를 나눠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과 대만의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반도체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들을 본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문진표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밀을 세세히 요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빌미로 한국과 대만의 고급 반도체 기밀까지 얻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만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기술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빌미 삼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학생이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소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등장으로 HW 기술 인력보다 연봉이 높은 SW 기업들로 학생들이 몰려갔습니다. 인텔이 서서히 볼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삼성전자에 고급 인력을 배가거나 TSMC 출신 고급 인재를 영입해 가는데 철안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다는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 반도체 기업 LS 아이로직스 등을 거쳐 삼성에 입사한 뒤 13년간 반도체 관련 사업을 담당한 하웅을 영입해 간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2세 회사 간의 뺏고 뺏기는 반도체 인력 쟁탈전이 세계 대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에서 무려 31년 동안 반도체 미세 공정 분야에서 일했던 임원과 13년 동안 근무했던 설계기술 전문 임원을 빼갔을 뿐 아니라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법인에서 약 13년 동안 일했던 임원까지 영입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인력 빼가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틀어막기 위해 도시 봉쇄를 장기간 실시했고 여기에 질려버린 대만 출신 고급 반도체 기술자들이 봉쇄가 끝나자마자 대거 중국을 이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반도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술자 3천여 명이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자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TSMC에서 17년간 일했다가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부터 에스믹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양멍숭이 대표적인 이였습니다. 그는 에스믹의 7나노미터 공정 생산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만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직장과 미국 시민권을 두고 양자택일을 종용했습니다. 직장과 시민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자국 반도체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대만의 헤드헌터들이 중국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TF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대만 출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TSMC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아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TSMC는 자사가 운영하는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만으로 데려와야 1년 동안 교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복귀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SNS에 TSMC에 대한 불만을 올린 겁니다. 이를 미국인 기술자들은 샵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 샵 TSMC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즉 미국 기술자들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TSMC의 대만 출신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과 업무 문화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 반도체 기술자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TSMC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 능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대만 기술자들은 미국 공장 인력들은 야근과 잔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생산량이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이미 두 나라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인력들 간 갈등은 삼성전자의 예상 밖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기업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보다는 대만과 문화가 비슷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엔지니어 출신 린준청을 영입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부사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로서 패키징과 웨이퍼 처리 분야의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한 고급 기술인력이나 또한 삼성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 출신의 차이위엔처 상무를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애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임원들도 다수 영입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삼성은 고급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베니 카티비안을 삼성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인텔에서 극자외선 기술 연구 전문가와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행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전쟁의 핵심은 최상위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텔,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떠나갔던 아시아 인재들이 역량을 쌓은 뒤 최근 한국이나 대만의 자국 기업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최근 글로벌 팹리스 1위 기업인 퀄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윤세승 부사장과 인텔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득자외선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이 삼성을 선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주의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근무를 꺼리는 판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인재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통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복수의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에 통합 R&D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TSMC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반도체 우수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고급 인재 쟁달전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곧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인재 화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이므로 사람을 기르고 영입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라운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육지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지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지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말른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악해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해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몰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두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집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 열병암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와 표를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여러모리 모두 여류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원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의 독립운동무라는 말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그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 제품으로 독과점 선거기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물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밟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변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중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 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한 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두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리는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운소 가스터빈입니다. 100MW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두산은 현재 300MW급 수소운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운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MW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MW급 수소잔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 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MW급 수소온소 실증 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GW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두산은 기존 강자들보다 3년 빨리 수소터빈 기술을 확보해 시장 내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온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하나,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 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 남부발전과도 실중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암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운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투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두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SMR 표준 설계 인증을 회초로 반응 다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물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협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MW 원자로 모틀 6대를 설치해 총 462MW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만전성이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 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송전거리가 멀수록 기하금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기에 경제성이 중요한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틀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두산은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2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 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똥 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 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00에서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무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 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차력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이 MM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 투표도 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흡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흡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흡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 흡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흡표는 K2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2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2 흡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군대급 하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어력은 400에서 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에서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 측면의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면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 섬유, 여러 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장 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흡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애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고 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의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흡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득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전차가 어설픈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기 양갑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